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공산화가 되면서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죠.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각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돕는 거죠. 돕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수호 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요. 한국인들도 지원을 많이 받죠.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요. 지금 현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이 끊임없이 격돌하고 있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 이후 새로 생긴 한국의 3차 인류혁명 3차 반발 세력, 즉 공산주의자는 여러 경로로 생긴다. 코민테른이 중심이 되긴 되지만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련 정부가 조직한 코민테른과 접촉하여 공산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소련 공산당을 접촉하는 거죠. 이동희와 박진수는 1918년 러시아 하바로스크에서 코민테른의 지시로 한인사회당을 설립했다. 한인사회당은 한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공산당이다.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되죠. 마음대로 행동 못하죠. 인정이 안 되죠. 분파주의를 금지시킨다 했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동희는 한인사회당에 가입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는데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래요. 마음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당연히 지시로 참여하겠죠. 참여를 해라 했겠죠. 통일전선 전술 일환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허가를 받고 했겠죠. 내가 가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또 코민테른은 연합하라고 연합을 권장했고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다. 일환이었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1990년에 이르러 독립운동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기준 5와 기준 6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준 5와 기준 6을 알아야 되겠죠. 기준 2까지 다루어져야 되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준 5는 뭔가요?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면 인정될 수 없다. 해롭기 때문에 사회국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산주의는 해롭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 기준 6이 있다. 한국은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세운 나라라 했죠. 반발 세력의 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인 거죠. 용인이 안 되죠. 기준이는 뭐라 했나요? 기준이가 중요하다 했죠. 기준이를 어기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얘는 살펴봤는데 또 계속 살펴보겠죠. 힘의 격차가 클 때는 실력을 양성해라. 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리하기를 벌리면 초토화되죠. 독립 역량이 크게 감소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희는 3차 인류혁명을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죠.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무슨 운동을 한 건가요? 공산주의 운동을 함과 동시에 소 연방에 소속되기 위해서 활동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련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으면 독립하고 무관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나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한다는데 독재를 반대한다면서 막 북한에 올라가서 뭐 김일성한테 막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한 게 아니다. 민주화 운동,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구별해라. 공산주의 운동과 민주화 운동. 또 여기는 또 어떤가요? 공산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1918년 이후 일본에 대한 항쟁은 한반도를 소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렇죠. 1990년에 이르러야 이동희가 독립운동가로 인정된 이유는 1990년부터 활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참여한 단체나 지위로 독립운동을 판단한 결과이다. 왜 독립운동가로 인정됐을까요? 공산주의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 하면 활동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여한 단체나 지위를 보고 독립운동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 가입하고 이 사람이 그 높은 지위에서 국무총리로 선출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 지위를 보고 독립운동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단체가 독립운동 한 단체라고 인정하면서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는 단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동희는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 소연방에 편입되기 위한. 그래요. 활동을 보면 어떤가요? 독립운동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국가적인 거죠. 한국이 세워진 취지와도. 즉 이동희는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홍범도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홍범도는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뭐 전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생각만큼 큰 타격을 입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일본군의 피해 상황과 일본군 기록에 나와 있는 그 피해 사정과 또 이렇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또 피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군 기록을 보면 뭐 별 피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래요. 한국인들이 막 말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끼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기록인지 좀 밝혀져야 될 전문적인 부분인 거죠. 분명히 과장은 있었겠죠. 뭐 과장은 있었을 것이고 그래요. 하여튼 뭐 독자적으로 벌인 전투인 건 맞죠.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있던 전투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후 일본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피해 1921년 소련으로 건너갔다. 당시 소련은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홍범도 역시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래요. 무슨 자금으로 하겠어요? 뭐 어디서 돈이 있어야지 독립운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벌작전에서 몇 명 정도 죽나요? 사망자가 3,000명 이상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3,000명에서 5,000명. 그래서 기준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진 않았지만 큰 타격을 받죠. 토벌작전이 진행되잖아요. 힘의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벌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무장투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5년부터 한 8년 사이에 을민내전을 일으키죠. 고종이 막그 밀지정치를 하면서 10,000명 정도 죽죠. 토벌작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나요? 그 뒤로 한반도 내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토벌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토벌이 시작되겠죠. 뭐 기습작전을 통해서 뭐 전투에서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토벌작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죽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라는 거예요. 1920년 20년 이후에 뭐 어떤 규모 있는 전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게릴라전, 독자적으로 하면 이제 치고 빠지는 거 아주 작은 타격을 미치면서 경찰서 습격 사건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전투인 거죠. 그다지. 그리고 전쟁을 벌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중국군에 참여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뭐 공산당이 만든 군대도 있을 것이고 국민당이 만든 군대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꼽사리로 끼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이를 어긴 결과라는 거예요. 계속 실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다 망가뜨린 거죠. 다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홍범도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자진도 그 예전의 일, 실력 양성하고 뭐 그런 걸로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자기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실력 양성하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평가받는 거지. 청산리 전투로 가지고는 평가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독립 역량을 송두리째 뿌리 뽑히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김자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대단한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또 알고 있지만 또 생각만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전투로 인해서 그냥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토벌작전이 일어나면서. 그 기준위를 어긴 결과이죠. 그 기준위가 중요한 거예요. 현 시대에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런 세상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뭐라는 거예요. 미사일 쏘고 납치했더니만 초토화 되잖아요. 당시 소련은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했고 1921년 자유시 참변 때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운동가를 몰살시켰다. 이건 또 뭐냐? 뒤에 살펴보겠지만 토벌작전이 일어나니까 도망치겠죠. 만주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나요? 소련에 있는 자유시로 가죠. 근데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가를 몰살시키더라, 오히려. 그 수는 4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정되고 있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전사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 봉오동에서 4명, 청산리 전투에서 60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 64명 정도 사망했는데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수가 몇 명인가요?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본군하고 전투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전투가. 수천 명 죽게 해서 송두리째 역량을 파괴하고. 그 토벌작전에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을미내전 때도 보면 그렇고, 그 동학내도 보면 그렇고, 저기 또 정미내전에도 보면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토벌작전이 일어나죠. 그럼 막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또 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들, 뭐 전봉준도 마찬가지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내분이 있죠. 이 경우도 뭔가요? 막 쫓겨다니면서 내분이 일어나죠. 그거 왜 죽였나요? 앞으로는 소련이 지시를 따라 이렇게 한 거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소련의 지시를 따르고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소연방에 소연방을 위해 가입하는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또 어떤가요? 아니 내가 그래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와서 활동하는 거지 무슨 내가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소연방에 가입하기 위해서 만주까지 와서 활동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 현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어떤가요?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고 실제로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대의를 위해서 다 뭉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발은 누가 했나요? 공산주의자들이 한 거잖아요. 다 쏴 죽였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소련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니다. 다 뻥이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범도는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들을 심판하는 군사재판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남도 참변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또 수백 명을 이 공산주의자 홍범도도 포함되죠. 사살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어떻게 하나요? 싹 사라지는 거죠. 전쟁을 잘못 일으킨 거고 기준 1을 어기면서 기준 1을 어기니까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초토화 작업이 일어나고 더 이상 만주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단독으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내분이 일어나고 똑같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도 많이 모를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1962년에 이르러 독립운동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기준 5와 기준 6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기준 2도 어겼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만 또 기준 5, 기준 6 얘기했죠. 배제 조건이라 했죠. 안 되는 거다. 이동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요. 박근영은 코민테른의 지시로 김찬, 김약수 등과 함께 1925년 조선공산당을 설립한다. 박근영도 이제 소련과 접촉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1921년 고려공산당의 일원으로 모스크바의 코민테른 동양노력자 대학에 입학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했다. 이후 공산당 재건 운동에 참여하며 국내 공산주의 활동을 이끌었다. 박근영도 한 게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소연방에 편입되려고 되기 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김규식은 1920년 초 코민테른이 지원을 받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 김규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련과 접촉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지원까지 받았죠. 김규식은 1919년 3월에 임시정부의 외교대표로 파견되면서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고 1944년에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었다. 1944년
정부 부주석까지 되죠. 근데 이 사람 정체는 뭔가요?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코민테른이 지원을 받잖아요. 얘기했죠. 코민테른은 분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충성맹세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임시정부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한 경우가 많죠. 이동희도 있고 김규식도 있고 통일전선 전술인 거죠. 그래 얘기했잖아요. 임시정부가 한국의 뿌리가 아니다.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참여했다. 통일전선 전술을 위해서. 한국을 세우는 일은 따로 있다. 갑신정변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개성 확산된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뭐 한국을 수립했지. 물론 그 세력 중에는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사들도 있지만 임시정부라는 것 자체는 아니다. 뿌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김규식도 그렇고 이동희도 그렇고 1989년에 이르러 김규식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된 이유는 1990년부터는 활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참여단체는 지위로 독립운동을 판단한 결과이다. 그렇죠. 인정되지 않다가 89년에 이르렀는데 좀 약간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한 단체니까 그 단체만 가입했으면 다 인정하자 이러면서 공산주의자들까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는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되어 독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죠. 이후 19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에 선출되어 지도부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기준호와 기준육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독립운동한 게 아니다. 소연방에 편입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실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아놓고 쏴 죽였잖아요. 다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김규식은 1948년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김규식은 북한 갔더니만 돌아오지도 않더라. 왜 돌아오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국가가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데. 특별히 김규식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역할 다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임을 스스로 밝힌 사례이다. 김규식은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인정된 거 다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운형은 1920년대에 소련을 방문하여 레닌과 만나 코민테른의 도움을 약속받기로 했다. 여운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원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레닌까지 직접 부촉했다면 빈손으로 귀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뭐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뭐 지원받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는 해방 후인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민족 통일 전선론을 주장하며 좌우 합작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통일 전선 전술이죠. 소련의 지지를 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운영도.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에 이르러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지만 기준호와 기준육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소련 지시를 받으면서 소연방에 편입되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다 취소해야 되는 거지. 이동희나 김규식과 마찬가지로 여운용의 활동은 1918년 이후 그 활동은 그래요. 한반도를 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당연하죠. 소련의 지시를
접받고 소련은 분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었다. 그렇죠. 한영건은 코민텔은 동방부 위원으로 1920년대 초 코민텔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소련을 접촉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학습이나 공산주의자를 접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서적이 많았고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가 공산화된 게 충격적이니까 공산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당연히. 가와카미 하지메는 교토 제국대학 교수이자 경제학자로 일본 마르크스주의를 개척한 인물이다. 공산주의자가 절로 생기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또 일본 공산당도 지원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에 져서 빈곤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도쿠다 규이치는 1922년 일본 공산당 창립에 참여한 핵심 인물로 일본의 표준으로 석방되어 일본 공산당의 총서기로 활동했다. 일본의 공산당 역시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으며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공산당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좀 제법 좀 부유하다 이러면 유학을 갈 수 있겠죠. 일본 유학에 유학 가서 공산주의를 접하고 공산주의자가 된 이들이 있겠죠. 김약수는 일본 니혼대학 사회과에 유학하여 사회주의를 접하며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유학 중 흑도회와 같은 사회주의 단체에 참여했으며 그렇죠. 일본에도 빨갱이 단체가 있겠죠. 또 귀국 후에는 북풍회를 조직해 조선공산당 창립에 기여했다. 그래요. 1925년 조선공산당 창립 당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약수,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박헌영과 같이 조선공산당 설립한 인물이다. 나왔죠. 경로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면 소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공산당에 가입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소련 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구나. 그 활동은 독립운동하고 다른 것이다. 소연방에 가입하는 게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조봉암은 일본 도쿄의 주호대학 전문부 경제학과에 다녔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흑도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래요. 똑같이 흑도회에 가입했죠. 1920년대 소련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수학하며 코민테른과 연계된 활동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다. 공산주의자인 거죠. 이후 귀국하여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참여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독립운동이 아니죠. 그 운동은 소련방에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요. 이관수는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에서 유학하며 사회주의를 접했다. 귀국 후 경성 홈그룹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며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의 재정부장 겸 총무부장을 맡아 박헌영 다음관의 2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니 뭐 코민테른 지원을 받으면 다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운동은 뻔한 거죠. 확인도 했잖아요. 자유시 사건. 다 사살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이잖아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그래요.
이게 좀 양이 많으니까 한번 보죠 뭐. 세 번째는 중국에서 학습이나 중국 공산당을 통해 공산주의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요. 또 중국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들이 있더라. 마오쩌둥은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농민운동을 이끌었으며 1930년대 대장정을 통해 당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했다.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사망할 때까지 국가주석으로 활동했다. 대장정이 뭐냐? 한국보다 빨리 공산당이 만들어졌죠. 대장정. 대장정은 1934년 10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에게 포위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남서부에서 북서부까지 12,500km를 이동한 군사적 후퇴작전이다. 후퇴작전이었다. 후퇴하면서 한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하겠죠. 후퇴하는 과정에서 토지개혁을 했고 반국민당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반일도 하고 또 공산주의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요. 또 조은라이가 있죠. 조은라이는 1921년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1920년대에는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주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다. 1930년대부터 마오쩌둥 채찍군으로 활동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초대 총리와 외교부장을 겸임하며 외교와 행정의 실무를 총괄했다. 중국 공산당도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접하며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뭐 김원봉과 최창익 둘이 대표적이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봉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죠. 김원봉은 1919년 의열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20년 중국으로 망명한 후 황포군관학교에서 수학하며 군사적 지식과 더불어 공산주의를 접했다. 황포군관학교를 알아야 되겠죠.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16일 중국 광저우에 설립된 군사학교이다. 국공합작의 산물이다. 장제스도 참여했고 공산당인 조원라이도 또 참여했다. 근데 누구와 친해졌냐? 공산주의자들과 친해졌다. 보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하더라. 김원봉이. 이후 난창 봉기에 참가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통해 공산주의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공산주의 뭐냐? 난창 봉기는 1927년 8월 1일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에 대항하여 일으킨 무장 봉기이다. 조우원라이와 주도 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던 난창시를 점령하며 봉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국민당군의 반격으로 봉기는 곧 실패하고 공산당군은 도시를 떠나야 했다. 이때 공산당군 안에 김원봉이 있더라. 공산주의자죠. 1938년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중국과 내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을 이끌었다. 1942년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합류하여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나 해방 후 월북하여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 난창 봉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코민테른이나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단체를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없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김규식도 그렇고 김원봉도 그렇고 확고한 공산주의자이잖아요. 그럼 임시정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이들도 참여했겠지만 그게 뭐 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최창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창익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 중국 공산당의 근간지인 예란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942년 조선 의용군을 설립하여 이끌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가 있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예전처럼 독자적인 전쟁을 할 규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군에 끼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수준인 거죠. 독립영향이 대폭 감소한 거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때문에. 그 기준위가 중요한데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예난에 모인 한국인과 함께 1942년 일종의 정당의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여 주석을 맡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들 세력을 예난파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기반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네, 그 해방 후에는 또 활동을 뭐 이렇게 여러 달 공산당이라서 다 같은 게 아니죠. 뭐 연안파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조선 공산당 파도 있고 뭐 소련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인물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의 투쟁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야지 역사가 끊기지 않고 제대로 인과관계가 파악되면서 이해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